서해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구역으로 북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전쟁 제발 좀 일어나라 했었어요. 또 이제 여성들도 다 간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의 여성들이 좀 위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류성현입니다. 일단 전쟁이 나냐 안 나냐를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한반도에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전쟁을 물론 철저하게 대비했을 때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전쟁을 할 마음이 1도 없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는 평화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킨다는 시나리오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거죠. 근데 반대로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그들이 이야기하는 100만의 군대가 진짜 만에 하나 시나리오를 통해서 뭐 부산에도 오고 왔다고 칩시다. 왔다고 쳐도 우리 대한민국을 견인해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한번 일으키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쟁을 일으켜서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통일했다고 칩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정은의 장기 집권을 허용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통일한다는 건 내려놓겠다는 거나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반도는 진짜 정확한 상충관계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그런 국민적인 합의라던가 이런 걸 도출해낸다면 우리가 할 법하죠.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평화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은 서해에서 발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해가 NLL 라인을 그었는데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NLL을 절대로 양보 못한다 하고 군인들에게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서해 해전 1차, 2차가 일어났고 연평해전도 있었잖아요. 연평도 포격전이랑. 서해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구역으로 북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서해 쪽에서 일어날 텐데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전면전으로 되는 게 힘들 거라고 봐요. 북한은 전면전으로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병이라던가 그리고 기동수단 전차 부대라던가 이게 진짜 원활하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보병이 뭐 내려오는 속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병은 다 차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공수특전연대 같은 애들이 이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북한은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공수특전대 비행기는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AN2기라고 그게 최대 선원 탈 수 있는 능력이 7에서 8명입니다. 그걸 타고 내려보내겠다고 하는데 날아가는 거 돌 던지면 딱 맞을 것 같은 비행기거든요. 비행기 날개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 구멍이 뚫려요. 그런 비행기예요. 이게 천으로라던가 합판으로 해서 뭔가 풀로 이렇게 딱 누른 비행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영공이라든가 그리고 공해라든가 이게 우리가 다 제공권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전면전으로 퍼지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핵을 쓸 수도 없어요. 핵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에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통치를 해가겠다 이런 거를 포기하는 거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를 북한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그런 뭔가 같은 마음 이게 없이는 전쟁을 일으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부산이라든가 이런 후방을 때리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것도 북한이 가진 전쟁 억제력 수단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심리를 이렇게 자꾸 불편하게 해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때로 자꾸 지도를 펴놓고 김정은이 와가지고 연출하면서 부산도 한 번씩 가리키고 한 번씩 이렇게 좀 심장이 쫄깃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국군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국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전력이라든가 군인 정신 이거 다 합치면 북한 며칠 내로 착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력 강화에 있어서 제가 이게 공개 채널이 아니고 유튜브니까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군력, 육군 이거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벌써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섰고요.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이미 안 되고요. 우리는 국제사회, 국제평화와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러시아라든가 이런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력을 더 강화를 하는 거지 북한하고 이거는 지금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대에 10년 동안 있으면 자기의 그런 자아라는 게 없이 그냥 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일방적인 세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뭔가 옳고 그름을 모르게 뇌가 트레이닝 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쟁하라면 멋모르고 뛰어내려올 확률이 높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은 위협인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군은 세탁기 다 가지고 있고 전기 잘 들어오고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나오는 데서 잡니다. 근데 전쟁은 극악의 상황입니다. 정전이 될 수 있고요. 세탁기는 쓸 수가 없고요. 밥을 제때 못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난처해지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막 보급도 막 끊어지는데. 근데 북한 군인들은 거기에 단련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든 지금 현재든 뭐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전쟁이 났을 때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 중에 또 머리가 바뀐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임무를 줘서 내려보냈는데 와가지고 쭉 둘러보니까 싸울 용의가 없어집니다. 고속도로 보고 그리고 아파트 화려한 거 편의점이랑 이렇게 보면 이거 왜 싸워야 되는지 이렇게 잘 사는데 이 땅에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다. 그래서 그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또 이제 여성들도 다 간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의 여성들이 좀 위험합니다. 북한에서 남성들은 축구 경기 나가면 맨날 지고 돌아가는데 여성들은 아시아권에서 축구도 1등을 몇 번 했거든요. 여성들의 집단력이라는 거는요 남성들보다 더 강합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뇌의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여성들은 으자으자 하면 으자으자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군대에 다 가거든요. 2019년부터 의무병력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대학 가거나 어떤 사회에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면 과반수가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데 여성 군인들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일이랑을 잘해요. 다 등짐으로 지고 세멘트도 아파트 건설할 때 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진짜 잘해요. 야 너네 이거 해 하면 무조건 해버려요. 그런 걸 봤을 때 북한 여성들이 조금 위험한 존재인 것만 분명하다. 근데 남성들 커뮤니티에 꽁꽁 뭉치지 않고 뭔가 개인적인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여성들보다는 조금 높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는 경우는 38선 넘어오거나 잠수함 타고 오거나 이럴 일은 없죠. 북한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왔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이. 그 중에는 간첩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기는 상당히 유리해졌어요. 그리고 굳이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내도 됩니다.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면요. 그 사람들이 과반수가 생각이 다 바뀝니다. 과반수가 북한 정권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첩 임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동적으로 간첩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동적으로 간첩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위협은 북한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같은 국민입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많이 좀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간첩 임무를 대놓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첩 임무를 수행한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군 기지에 뭘 넘겨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보 문건들은 어떤 기술이거든요. 기술인데 기술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간첩보다 더한 거거든요.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삼성의 어떤 특허 기술을 중국에다 빼돌리고 이런 사람들은 간첩보다 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2015년쯤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신발을 다 신고 총탄 다 가지고 잤거든요. 근데 저는 전쟁 제발 좀 일어나라 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야만이 밑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 정권 권력을 가지고 탄탄대로의 진짜 과반수의 인민들을 통치하는 그런 자들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지 않죠.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죠. 맨날 전쟁을 하겠다고 말로는 이렇게 떠들면서 국민들을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이 전쟁이나 콱 일어나라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그것만이 최악의 삶을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출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냥 최악을 경험하다 보니까 차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의 귀함을 알잖아요. 삶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잘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지켜가야 될지 이거 우리가 알지만 삶의 귀함을 느껴보지 못하면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때릴 때, 그리고 주한미군이 그쪽에 많이 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전하거나 그럴 때 전쟁이 발발할 거다. 그런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럴 가능성이 북한에게는 최고의 기회겠죠. 그거 외의 변수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전을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를 때릴 능력은 없습니다. 때려서 마지막에 왔는데 김정은 독재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도발은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한반도를 우리가 죽게 먹어봐. 그래도 못 먹는 거예요. 제가 북한을 떠나기 전에 그때 신병 교육을 이제 막 받고 있을 텐데 한 17살 그쯤 됐을 때거든요. 정치부 쪽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 사람은 군인들 이제 정신교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에 통일된 다음에 한반도에서 좀 말 안 듣고 우리 당의 용도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과반수의 그 친구들은 그러거든요. 통일을 하면 뭔가 잘 살아야 되고 다 같이 그러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과반수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민족성 이런 걸 다 잃어먹었다. 그냥 자기 돈 받기 모르고 그런 자들이 원수님의 용도를 따르겠냐. 그런 자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반수의 어떤 군인들은 동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니 그럴 거면 통일은 왜 해? 다 죽일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차 따라오는 생각이 북한은 통일을 할 수가 없구나. 통일을 한다고 해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군복무 시작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신경은 많이 씁니다. 네, 미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거는 미국하고 이게 군사력으로만 엮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사력으로 엮였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엮였다는 거고 과거에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까지 미군만 없으면 너네 우리가 때릴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미군 나가라는 그 주체사상 주사파 이쪽에서 미군 나가라고 계속 투쟁을 한 거고요. 미군이 나간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한테 선뜻 덤벼들 수는 없어요. 있으면 더 못 덤벼들죠. 그런데 또 트럼프가 미군 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트럼프의 경영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국방비를 좀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서 아마 3분의 1 정도는 좀 너네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예, 이 정도의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미군을 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미국에 데려가면 월급 안 주나요? 월급 주고 다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국방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이 천조국이라는 것을 운영을 할 수 있고 최강의 군대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도 무작정 빼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고 너네가 국방비는 좀 더 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김정은의 입장에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균열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으로 봤을 땐 좋죠. 상당히 좋죠. 자기들의 좀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라도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죠. 제가 앞서서 실행 능력이랑 그리고 그들이 결코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 전제는 우리가 국방력이 강할 때 못한다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이 뭐 말로만 자꾸 평화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때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만들어가는 거지 구걸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조선시대 고종 그분이 얼마나 평화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평화를 구걸해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국제정세는 냉철합니다. 국제정세야말로 정말 양육강식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력을 더 점점 강화할 때 우리가 유엔 안보리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우리의 평화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평화까지도 간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너네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인도적인 차원을 우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데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지 힘이 약하면 자기 평화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에 북한을 탈출해서 2016년 5월에 대한민국이 품에 안긴 탈북민 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군대 김정은의 폭발 직전이라고? 우리 언론사들이 뭐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체제는 함시를 이루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안에는 의견이 있는 걸 알지만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 뭐 3명 다 하나씩은 다 보위부, 북한에는 그 감시 조직이 어마어마해요. 보위부, 정치부, 군사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탈북민 유튜브들이 보면은 뭐 북한의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뭐 어쩌는데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저기는 그 연대적 책임이라 해가지고 내 하나 잘못되면 가족까지 처벌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없는 이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북한 군대 대 한국 군대 가장 부러운 건 이것.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볼 때는 이게 대비가 안 돼요. 북한군에서 제일 부러웠던 거는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이 이게 군복이 됐어요. 군복하고 이런 방탄조끼, 그 다음에 군화. 그 군복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되는가? 군인들이 자율 식사를 한다고 했어. 그런데 북한 체제처럼 생각하고 자율 식사라는 게 제가 먹고 군대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상이 안 됐어요. 야, 군대가 무슨 뭐 60만, 70만 대 그 사람들 이렇게 배불리 먹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 딱 인정한 거는 군복만은 인정했어. 군복 입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인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해서 믿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군복무를 하면서 나는 일단 군에 나가면 나라를 위해서 바친 몸인데 아니 나라에서 우리 돈을 받는다는 게 말도 되냐. 왜? 우리 환경을 그대로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휴가? 군인들이 뭐 그때 3년이라고 했거든요. 휴가 뭐 자주 나간다 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게 너무도 많이 놀란 게 군복도 무슨 뭐 한두 가지 아니고 그 이상이더라고요. 가장 믿지 못했던 한국 군대 소문? 북한에서는 어떻게 먹는가 하면 식탁에 10명씩 딱 앉게 됐어. 딱 이렇게 마주 앉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중대 300명이야. 근데 소대별 모이거든요. 식사 시간 12시다 모이라면 연병장에 한 300명 모이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손가락에 100번씩 치고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 들어가면서 뭐 경례를 100번 사과장한테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밥도 그저 못 먹어요. 그냥 정보행진인데 또 합격되면 또 먹고 들어가요. 그래 들어가게 되면 이 밥은 식당 국물로 가게 해서 다 이렇게 밥에다 퍼준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17살부터 그래서 한 25살, 30살까지 제일 많이 먹을 때야. 남이 뭐 퍼주는 밥하고 제가 퍼먹는 밥 맛,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 17살 나가서 한창 할 때 훈련 나 세게 하는데 뭐 돼지고기 같은 건 1년에 한 5번 먹어보면 많이 먹을게요. 군인들이. 근데 그것도 무슨 이렇게 푸짐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전부 이렇게 해서 한 4개, 5개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한국군이 그렇게 먹는다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은 게 수십만이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배불리 먹겠나. 그래서 제일 정신사고 많이 나는 게 바로 먹을 것 때문에 하라고 막 이런 사고가 우리 부대에서도 몇 번 났어. 그런 사고. 군인들이 배고파서 근무 시간에 총 메고 나가서 식당 먹고 나가서 밥 내라는데 야 이렇게 정신 나갔어. 너 지금 군무량이 들어왔어 하면 그다음 빠바방 싸주고 그래서 밥 실컷 먹고 그다음 자기들이 자총해주고. 북한 군인은 양말 못 신는다고? 북한군 이제 그 솜동복이라고 이제 봤을 거예요. 아래옷차기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동피 모자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복 하나하고 정복 하나하고 해가지고 그 한 벌 타면 2년씩 입어야 돼. 2년씩. 그다음에 발사계라고 지금도 북한은 천을 이렇게 둘둘 말아서 양말이 여성들은 양말 신는데 남성들은 이게 발사계라고 해가지고 옛날 50년대 60년대 그 손조박지를 발에다 싸거든요. 솔직히 젊은 아들이 어디 그 뭐 훈련 갔다가 뭐 내일을 잊어먹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보충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거 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군 이제
군복이든 그다음에 속옷이든 보면 이 락칼 있잖아요. 강진나고 댐자만큼 이름 써놨어요. 발사계도 같아요. 그런 걸 입고 이제 근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그 우리 그 국군 장병들이 신는 이런 군화 있잖아요. 발 위까지 올라오고 우리 MP하고 이게 판문점에 나와서 장병들이 그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심리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 사기, 야,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 들고. 북한 군대가 사격 못한다는 이유? 저는 이게 무기 이게 5.45mm라는 거하고 7.62mm라는 걸 두 개 다뤄봤어요. 근데 그 북한 총은 이제 겨눈못, 우리 대한민국도 겨눈문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그 총에서 장점이 겨눈문이 이렇게 다 동그랗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는 이 칸을 맞춰서 겨눈못을 맞춰서 쏘면 백발백중이야. 그런데 북한 거는 러시아식을 되는데 이 겨눈문이 이제 반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게 겨눈문하고 겨눈못을 딱 일신사하게 맞추자면 햇빛이든 달빛이든 불빛이든 그 겨눈문하고 못이 다 달아먹어서 허상이 이렇게 두껍게 생겨요. 실지하면. 그러니까 총을 맞추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격할 때는 까맣게 불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겨눈문을 다 태워가지고 이런 빛이 반사한다게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쏘거든요. 북한 군대가 한국보다 강한 딱 한 가지.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군복무 10년 한 거하고 18개한 게 어떻게 다르겠나 봤는데 이게 우선 생존 능력 있잖아요. 굶어보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뭐 추워보고 힘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야생을 내려서 뻗치는 데서는 야생 능력은 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훈련 북한에서 이제 그 군복무 했던 사람들 보면 총 내만큼 많이 쏜 사람은 없더라고. 내 같은 거는 뭐 경호원들은 진짜 그렇게 쏘이거든요.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쏘는데 그다음 대한민국 우리 그 장병들 보면은 1년에 몇천 발씩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은 실전 능력을 갖춘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북한군은 가상훈련을 많이 해요. 총도 뭐 1년에 2번, 3번 쏘지만은 그 대신 가상훈련, 총알이 아까우니까 총을 계속 겨눈문 맞추는 이런 훈련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포든 비행기든 탱크든 어쨌든 보병, 공병 뭐 다 이렇게 해서 실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군 같은 거는 실전 능력은 훈련은 없어. 가상대기를 놓고 많이 하다 나니까 군인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비피해가지고 만성적인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북한 군인들한테 장점을 해야 되는지 단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목숨이 아깝다는 걸 생각 못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뭐 이러다 살다 뭐 죽을 때 죽고 이런 견해가 많거든요. 왜? 대한민국처럼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 내한테 인권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 장병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는 이런 의지는 북한 사람보다 한국 장병들이 더 많아. 국민들도 갖고. 왜? 나의 재산, 나의 가족, 그 다음에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은 훈련에도 진짜 진솔하게 한다고. 근데 북한은 군복무 길지, 또 배고프지, 춥지 하니까 그냥 좀 눈치 보고 이런 데서 좀. 북한이 한국군에 대해 모르는 한 가지? 북한은 이 대한민국 장병들이 어느 만큼 세지 몰라요. 다스포, 무슨 뭐 K2, 어쨌든 미사일, 이거 몰라. 그러다 나니까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부대 돌아다니면서 50만, 60만, 이거하고 아무리 경제해도 대비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뭐 이게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희생한 우리 선열들이나 지금 우리 국민들 세금 내잖아요. 정말 여기에 저는 바친 건 없지만 제가 막 그걸 보면서 감사함을 느껴요. 그래 그걸 느끼면서 이제 정말 풍요롭고 자유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김정은이 지금 몇 마디 하고 하게 되면 거기 버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세계적인 위상을 놓고 봐도 북한하고는 잽대 안 돼요. 북한은 저건 독재자고 저건 망나니 깡패예요. 저거는 지금 지가 살기 위해 핵을 보강하고 돈이 다 떨어져 살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병사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들이지 노예들. 근데 한계가 있어. 아무리 정신적으로 준비됐다고 해도 정작 그런 싸움 마당에 나가게 되면은 아니 누굴 위해서 바쳐야 되는지 웃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에 나가서 내 목숨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장군님이라 살아야 된다. 이런 세뇌만 됐는데 그러한 세뇌는 90년대 이 고난의 행군 시대 그 아이들하고는 지금 많이 세뇌가 떨어졌어요. 전직 북한 군인 대북 확성기보다 무서웠던 이것.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대북 각성기는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보다도 그 이제 비라 있잖아요, 비라. 야, 그건 정말 사람이 너무 무섭더라고. 그거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때 대한민국 12의 경제 발전, 그 다음에 뭐 6대 무슨 우주 강국 들어가고, 그 다음 여자 라체 사진들 이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막 분노했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우리 특가에까지 이런 비라를 뿌리나가
보지도 않았어요. 실제 또 옆에서 보기만 하면 처벌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특각이 이게 삐라 떨어지면 한두 장이 떨어지면 저에 죽지 말라 했거든요. 그거 이제 안 보다가 한번 봤는데 그런 걸 봤거든요. 그 다음 심리가 팍 돌더라고요. 야, 남조선이 이렇게 잘 살아.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고, 관심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건 한번 사람들이 듣고 지나가면 끝인데 어떤 친구들은 그 삐라를 전부 모아가지고 감싸놓고 있다가 아가씨들 이쁜 사진 있잖아요. 좀 라치랑 나온 사진들을 그 건사에다 또 이렇게 몰래 계속 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탈북자 가족 처형 다 옛날 말이라고? 다 알아요. 다 알고 우리 여기 3만 4천 명의 가족들이 왔는데 이 3만 4천 명의 가족들은 우리 덕에 살아요. 왜? 우리가 버려서. 그리고 벌써 저 집이 한국 갔다 하게 되면 그 밑에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 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고. 왜? 한국 간 집은 어쨌든 잘 살아. 먹는 걱정은 없어요. 이 밥에 국 먹고 그다음에 당에서 뭘 내라 하게 되면 착실히 잘 내요. 돈은. 그리고 일체 일 안 해요. 문 딱 닫아매고 집에서 이런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이런 컴퓨터 같은 그 TV가 있어요. 그것만 꼭 닫아놓고 보고. 그건 그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너희 집 아들이 남조선에 갔느냐 아니면 중국에 갔는가에 따라 레벨이 달라요. 한국에 온 사람은 7일 들어서 1년에 뭐 1,000만 원 보낸다면 중국에 간 여자들은 1년에 100만도 못 보내요. 근데 알면서도 뭐 오는 원인이 이게 탈북 루트를 몰라. 그냥 계획 개방해서 문 열어놓으면 아마 다 내려올 거야. 북한 사람이. 정권 금방 무너질게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통일을 원하지 않고 계속 닫아매는 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90년 전에까지는 그래도 몇몇이 안 돼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그거 다 처벌하면 당연히 충성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연자제를 보거든요. 내 하나 잘못했으면 내 4촌, 5촌까지 막 들이가 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한국에 지금 3만 4천 명이 왔으니까 이 가족들을 다 치다 뭐 거기 충성부자가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네 가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조용하게 살라. 그리고 일단 내가 어디 양강도 해산에서 왔으면 내가 이게 온 게 알려지면 그 담당 보이존들이 뭐가 나가요 다. 그러니까 안에도 좀 보고도 안 해. 자기 구역에 이게 탈북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온 가족들이 북한에서는 더 자랑스럽고 또 그 이제 법관들 같은 것들은 한국에 간 집이 이제 딱 파악되면 그것들하고 뒷돈 받아가지고 오히려 생활비를 챙기고 그래요. 전직 북한 경호원이 한국군에 바라는 것?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뭐 세계 그 어느 나라 봐도 안보만큼은 그 국민들이 다 같은 소리를 낸다는데 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제일 그냥 좀 걱정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뭐 우리 국민들이 희생과 피야 이런 땀방울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지키고 이걸 더 부강하게 만들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뭐랄까 그냥 당연한 것을 막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참 안타깝고 그래도 힘이 나는 게 구급 부대만 가면 우리 장병들은 그래도 정신이 북한에서 듣던 사원주 군대가 아니에요. 규모가 얼마 있고 내 같은 게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장병들이 옆에서 딱 보고 군인들이 사회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거는 이게 상상도 못했어요. 북한은 군인들이 사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안 해요. 오히려 그 사회 사람들이 군인하고 싸움할까 피하고 이래요. 북한 군인들 도둑질을 다 잘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국 군대 가서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감사하고 제발 다른 거는 글쎄 다 여러 가지 무슨 목소리를 내는데 이거 안보만큼은 좀 제발 어떻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우리 안보 생각만은 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로 있는 이민복입니다. 산수공부에도 사상 넣는 사상대국 북한. 북한은 사상대국, 군사대국이라고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요, 14살부터 청년군이 되라고요. 정식 제식 소총을 쏘보게 하는 거예요. 14살부터. 태어나서부터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군사놀이식으로, 유치원 때도 군사놀이고요. 산수공부에도 미국 놈이 10놈이 나타났습니다. 영적 인민군이 총을 명중탄을 쐈습니다. 7놈이 자빠졌습니다. 3놈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사상, 거기 군사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대학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학급 이게 아니고 반도체 공학부라고 하지만 그 반은요, 1소대, 2소대, 3소대, 중대장 이렇게 됐다고. 전민 군사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영양실조 북한군. 10년 동안 막노동만 한다? 북한은 60년대까지 그런 대로 남한하고 조금 더 나섰다고 할 정도로 했지만 70년 들으면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박정희 산업으로 해가지고 70년대 남한은 급성장 올라갔고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굶어 죽을 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북한군도 비교해도요, 무슨 체력이 안 돼요.
여기는 다 젊어가지고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군사훈련 10년 많이 하지 않겠냐? 거의 작업동원이 90% 이상입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인민군이 영양실조 걸린 상태입니다. 또 기술의 집합체가 배입니다. 바다에서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배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1차, 2차, 3차 우리 서해전 해봤죠? 북한이 먼저 쏘긴 했지만 전투가 딱 벌어지면 남한 군대들은 싹 갑판에서 사라져, 없어져. 근데 북한은 다 떼어 올라가지고 쏘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돌려요. 이게 자동포고요. 어떻게 견딥니까? 비행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벌써 비행기가 우리가 지금 KF가 4.5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건 1세대, 2세대 비행기 가지고 4.5세대 가지고 어림도 없죠. 탈북자 중에서 가장 북한 군사를 잘하는 그 국방과원에 기자로 있던 김길성 기자가 있어요. 탈북자 기사. 기자니까 별들 다 돌아가 봤을 게 아니에요. 그분이 결론낸 걸 내가 대신해 드릴게요. 지금 자꾸 적화된다고 뭐 보수 우익 쪽에서 걱정들 하고 남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고 돼지기떼기 문인격이라고 고양이 새끼가 말이야. 뭐 10년 군사복무하고 군사 대구라고 해요. 북한이 날구떼 봤자 고양이 새끼인데 돼지가 너무 살쪄가지고 귀때기 물어가지고 이거 무슨 풀이 쏘나 이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그냥 고양이가 휙 날아난다는 거야. 저는요 코끼리를 비례하고 싶어요. 남한이 코끼리가 됐어요. 북한은 고양이 새끼고 아무리 날구게 보세요. 안 됩니다. 무덤이 되어버린 북한 땅굴 요새? 북한이 땅굴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진 것이 그 땅굴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이것이 6.25 때도 그랬고요. 북한이 제해권이 없어가지고 그 교훈으로 땅굴을 화했거든요. 공장도 군사기지도 몽땅 다 땅굴이에요. 심지어 민간인 지하철도 100m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군사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독이 돼버렸어요. 베트남까지도 미군이 확실히 비행기가 많고 폭탄이 많아도요. 정확지 않아가지고 땅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1991년도 이라크 전쟁 때 딱 보여줬어요. 스마트탄을 해가지고 쫙 때리잖아요. 1000발, 500발 퍼붙은 거리 한 발이면 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땅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안포가 있다. 그 땅굴에 숨어 있거든요. 나오잖아요. 그걸 다 알아요. 지금 인공위성으로 그 땅굴 입구를 정확히 때릴 수 있어요. 북한에 무슨 장사정포, 미사일, 군수공장 다 땅굴에 있어요. 그 땅굴에 들어간 것이 문제예요. 지금 차라리 바깥에서 유동하는 게 지금 차라리 낫다고요. 고정돼 있다고요. 땅굴이라는 거는. 스마트 따게 되면 땅굴 입구에 탁탁 정확히 때려요. 그냥 무덤이 돼버렸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확실히 권합니다. 북한은 진공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하나 탁 떨구면요. 그 압력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이 가스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진공폭탄 탁 떨구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그 공기 따라 그 압력이 쫙 들어갑니다. 몇백 기압이 순간적으로 팍 치고 들어가면요. 사람 폐가 다 나갑니다. 진공되니까 또 팡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이 그냥 박살이 난다고요. 북한군 파병, 김정은 무너뜨린다? 북한이 오랜만에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지금 러시아 전전이 현대전이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요, 역설적이에요. 왜냐면은요, 북한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 우리 과학원에서도 과학기술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보호비에서 그래요. 당신 외국 가는 건 좋지만 요시찰 대상으로 됩니다. 왜? 외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체질이 외국만 보고 오면 벌써 변절되고 진다는 얘기예요. 인민군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뭐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현대 경험을 했어. 야, 우리는 삽질만 하고 아카소총이나 몇 발 쏴보고 우리는 뭐 얏 하고 뭐 탄골 뛰기 뭐 그거야. 아무리 날고 뛰어보세요. 무인기를 당할 수 있어요. 지금 무인기 때문에 지금 수천 명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간 사람 뭐라고 그래? 야야, 현대전이 어떤 건 줄 알아? 사람도 아니고 날아다니면서 지금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어? 야야, 나가보니까 러시아 놈들이 쩌는 게 지금 남자들이 무섭게 봤는데 핀란드고 뭐이고 지금 전부 지금 남한째 지금 팔아먹을까 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쩔쩔매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남한 군대하고 싸울 수 있어? 더 잘 알게 된다는데?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전투 경험 있으니까 다 군부 간부 쓸 거 아니에요? 군 간부. 김정은이 이놈 경험도 없는 놈 30살짜리가 뭘 알아요? 전쟁하러 남조선 계단 쳐보시라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비행기도 못 두고 아예 쪽도 못 씁니다. 이거 뭐. 야, 이 자식아, 영웅적 인민군이면 나가라! 하게 되면, 나갈다 100번 죽으라는데, 가만 생각하다, 야, 이거 이성계가 위화도 그 꼴이 된다는데?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안 되는 거 뻔한데 말이야.
야야 이거 저 김정은이 저 30살짜리가 뭐 안 되는데 자꾸 우리 고양이 새끼가 코끼리를 어떻게 물어 죽인다는 거야. 아이 넌 물어 죽이고 우리 살고 말아야 되겠다. 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 핵무기 공격용 아닌 목숨줄? 딱 하나 핵무기인데 핵무기 필요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건. 근데 그 핵무기를 왜 만드는 줄 압니까? 요거 알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핵무기를 남을 던지려고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살라고. 언제부터 급격히 핵 문제가 났냐면 1990년부터예요. 덩건이 싹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있더니 또 이라크 사담 후세인 뭐였죠. 리비아의 가다피 맞아 죽지 뭐 그러니까 북한이 90년대부터 철저히 방어 전략이에요. 겉으로는 불바다 만들겠다고 서울을 뭐 공격적으로 한 것 같지만 우리는 졌어. 이제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될 게 뭐예요? 비행기는 쓸 것도 없죠. 탱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기제가 옛날 저 1세대, 2세대 그런 식이니까 쓸 거 하나도 없으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핵무기밖에 없다. 공격에 들으면 핵 있으면 죽이질 못해요. 너희들 나 죽이면 나 이거 빵 하고 나 잡혀갈 거야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핵무기라는 게 그 피해 입을까 봐. 그래서 만든 게 원인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남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 놈을 날려보내려고. 그래서 지금 비쌀 만드는 거야. 그 흉내 내려고. 10개 만들면 겨우 한 개 시제품이 나온다고. 그거 30년, 40년, 50년 전에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걔들은 뭐냐, 계열 생산이. 자, 전기가 없어요. 내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기가 세상에 없는 나라가 무슨 계열 생산을 해요. 그런데 왜 그걸 만드냐? 시제품이라도 가짜라도 만들어 놓고서는 공포를 해야 되거든. 남한 같은 건 미국 놈을 날려보내겠다. 여기 자꾸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핵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 세계적으로 원자력 팔아먹는 사람인데 근데 왜 그래요? 북한처럼 우리 민족끼리 뭐 우리끼리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전 세계 무역국가입니다. 무역국가. 세계 질서 안 하면은 그거 옥화가시죠. 그렇다고 핵무기 없냐? 아 미군이 아니 우리 줄게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애를 써요. 물론 외교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박정희 때 그랬죠. 자치처리 시켜가지고 그때 국회의원 시켜 베트남 파병하는 거 너 자꾸 반대하라고. 그래서 미국 보고 보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말은 내가 보냅니다. 그거 무기 좀 많이 달라요. 이럴람 그런 소리를 하려면 몰라. 진짜 그런다는 건 그것처럼 바보가 없다는데. 안 그래? 뒷감당까지 대비한 북한 연구원의 탈북? 북한 내에서 물론 남한비라를 보고 충격을 받고 북한이 잘못됐고 남한이 어떻다라는 걸 다 알고 뛴 거예요. 내가 떠나면 국가연구원인데 나 담당한 책임자, 당비서, 보위부, 경찰 다 목나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A라는 연구소에 있었다면 B라는 연구소에 간다고 채용증을 다 뗐어요. 그리고 B에 안 갔죠. 그리고 이렇게 빠져 실정처럼 없어졌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A 연구소에 내가 이인복 연구소가 책임져라 하게 되면 그 사람 B 연구소 갔습니다. 비연구소 책임져라 하면 그 사람 온다고 해도 안 왔습니다. 만약 중국으로 탈북했다는 걸 알아도요 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A연구소가 아주 중국에 간 것 같습니다. 너 왜 책임 못 져서? B연구소도 너 왜 책임 못 져서?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해놓고 탈북을 했어요. 옥수수 생산량 높였다고 반동분자 낙인? 북한의 그 수령과 그 체제에 대한 의문에 제가 고민에 빠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농업 연구를 해보니까 종자가 좋은 거예요. 남한보다도 옥수수 종자는 좋습니다. 왜? 그건 주식이기 때문에 집중했고요. 여긴 필요가 없으니까 연구를 안 했으니까 하는 거고요. 개인농하고 지금 하는 북한 공산농장 그 비교를 시험을 해보니까 공산농장에서 개인농이 7배 최고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령님한테 그걸 보고했더니 반동사상이라는 거예요. 식량 많은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공산 집단농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이 개인농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을 보게 되면 이거는 반동사상인 거예요. 또 여기 수령이 목적이 뭐냐면은 걔가 왜 사람을 잘 따릅니까? 밥을 주니까 잘 따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수령님이 내가 너희들을 먹이 살리는 거야. 하고 배급을 주는데 자기가 개인 농하게 되면 내가 자서서 내가 배부르고 수령님한테 뭐 고마울 일이 뭐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통치를 못하니까. 우상화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7배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동인 게 자기가
이 정권 유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서도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세뇌돼가지고. 그 배 나오신 놈 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을까 우리를 위해서 이러면서 그놈만 배때기 부리고 우리는 쩔쩔 굶고 있는 건 생각 못하고. 세뇌라는 그런 거예요. 그 폐쇄사에서 유일하게 북한 땅에 들어온 빛이 있었어요. 남선 삐라였다고요. 그걸 보고서는 수령님이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하고서는 탈북 결심이 난 거예요. 북한 과학자 탈북시킨 한국의 이 전단? 6.25 진실이 된 건데 김일성에서 북한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왜 북한에서는 그게 믿어지지 않냐면요. 그 신성모라는 국방장관이 힘도 없으면서 뻥을 친 거예요.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가서 아침은 해주 먹고 말이야. 평양을 점심 먹고 저녁에는 신우주 먹겠다고. 그거를 북한 당국이 아주 좋은 자료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보라고. 조선노동당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남조선 쾌리도당의 신문 이거 보라고. 이러다 쳐들어온 거야. 그때 자료 걸 싹 가져온 거죠. 그것만 딱 따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니 어느 말을 믿겠어요. 우리 세상을 모르는데. 그렇지만서도 제가 좀 그래도 과학자라니까 옛날엔 쳐다보는 화보아봐요. 불 때려놔봐야죠. 그 귀한 술, 담배를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대접하면서 아바이가 진짜 나보다도 훌륭한 분입니다. 아바이가 6.25 때 전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래 이렇게 국가연구원이 됐지. 내가 오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생각이 나가지고 이 술 좀 드시라요. 이 담배 좀 드시라요. 그 귀한 술, 담배를 지금 대여받고서 한 잔 마시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 저 술이 알달달할 때 그 영웅이십니다. 6.25 때가 미국놈 콧대기를 아주 짓눌러 놓은 그 영웅 좀 들려주시라요. 하니까 사람 술 취했으니까 안 얘기할 수 있어요. 자랑사와 말이야. 그 얘기했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조선족이었어요. 중국 공산당 팔로군 부대였는데 백전노장이었죠. 그런 부대에 있었는데 어느 날 조선 사람만 싹 뽑더래요. 그 어디 간지 몰랐는데 단동에서 신우수 넘어갈 때 우리 조선 가네? 그때 알았대요. 그 어디 배치했냐면 원산을 통해서 지금 속초, 강릉, 개성 거기 배치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완전 무장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앞에는 말이야 긴장했다고. 백골 부대가 있었대요, 국군이. 그래서 왜 긴장했냐니까 제가 전투를 많이 봤지만 이 목숨 걸고 싸우는 놈들 그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백골 부대 싸우는 데서 아주 긴장했대요. 새벽 4시에 대포를 백골 부대 들이쏘고서는 떼들어가니까 이 자식들이 말이야. 백골 부대로 싸우는 게 아니야. 빤찌바람에 다 죽어 자빠지고 도망갔다고 말이야. 빤찌라는 게 그 팬티라는 얘기인데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아차, 우리가 쳤구나. 아니 국군이 지금 전쟁을 했다면 저 군복이라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빤찌바람이라는 게 자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초기 참가자를 만나보니까 이게 딱 드러난 거야. 그 다음 38선 주민 아주머니들한테도 쌀 한 킬로만 갖다 주면 여자들이 아야 그냥 식량비 하니까. 그거 어떻게 되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남조선 캐리도당이 뭐 아침을 해주 먹는다더니 왜인가 6.25 아침에 인민군이 탱크로 휙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북한 말이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거기다 그 인민들 입밥에 고기 준다고 했던 그 수령님은 완전히 불행을 만든 전범자인 거예요. 안 그래요? 사기꾼에다가 전범자인 거예요. 나는 인민 수령이라고 눈물 뚝뚝 흘렸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를 죽인 그런 장본이 느껴지면 어떻게 생각돼요? 너무 엄청난 충격인 게 그래서 탈북 결심했다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 왜 통일을 해야 되고 왜 북한 동포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지 여기에 공감하신다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최근에는 이소연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복무로 단련, 북한 군대의 현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누구나 꿈을 가지잖아요. 나 졸업하면 뭐 하지? 오늘 딱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교수하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하면서 뇌물을 받아다가 우리 자식들을 케어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북한에서 뇌물 받는 간부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군대 가야 되고 당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자.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간부가 될 수 있는 표징 3가지가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여학생들, 자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긴 있어요. 또 그 속에서 백을 좀 써서
가는 친구가 있고 못 가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대학 교수한 아버지가 나를 꼭 보내줄 거다라는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딱 입대를 했더니 2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신병 교육을 받는데 어느 날 가을이었어요. 군인들을 세워놓고 함수를 시킵니다. 함수가 뭐냐?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풀어서 목 가글을 시키는 거예요. 감기 안 걸리게 예방하는데 민간요법이랍니다. 소금을 탔는데 어떻게 북한 소금은 누런색이 날까요? 흙이 그냥 있는 소금을 갖다가 딱 풀어서 흙탕물 색깔이 나는 소금을 군인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떠서 하는데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규정이니까 해야 됩니다. 뒤돌아서고 보니까 식당 가도 어지럽고 훈련을 하는데 그냥 뭐 진흙탕 가리지 않고 훈련시키고 배고픈데 밥은 제대로 나오느냐. 북한군이 먹는 밥은 폭탄밥이라고 하죠.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늘 폭탄이 밥그릇을 한번 치고 가요. 그래서 야, 나 군대 괜히 왔구나. 군대 생활하다 나 이러다 죽겠구나. 후회했지만은 당원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자 라고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아서 신병 교육 마치고 딱 가니까 제가 TV에서 봤던 요군이 아니에요. 제가 봤던 군인은요, TV에서 이렇게 치마를 딱 주름지어 입고요, 다나 구두를 딱 신고 착착 열병식 얼마나 멋지게 해요. 그 군사퍼레이드하는 여군의 모습만 봤는데 부대 자대 배치 가서 딱 보니까 여군이 어머나 허리에다가 새끼줄을 딱 묶고요, 손에다가 낫을 딱 들었습니다. 다나가 아니라 천으로 만든 운동화를 신었는데 구멍이 났어요. 거기다가 딱 늙은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저 여군은 누굴까? 저희 분대장이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고 땔감을 해야 되고 풀을 뜯어서 밥을 보충해야 되고, 야, 그런 군대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만 5년을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만 5년을 딱 버텼는데 군복무 제대 2달 남기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여군은 10년 하고 남군 13년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딱 내려와서 굉장히 저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군복무 기간에는 제 머리에는 탈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가끔 북쪽 국경에 사는 군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딱 소식을 받다 보면 누가 탈북을 했대요. 이놈의 변절자들 봤나 그랬죠. 어떻게 나라를 떠나가? 나라를 지켜야지. 왜 탈북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대하면서 10년 군복무하고 제대하면서 고향에 와 보니까요, 사실 우리는 간부하다가 제대하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고요, 제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군인으로서 받는 월급이 있잖아요. 저는 제대비를 북한 돈 100원 받았습니다. 사회에 나오니까 손바닥만한 빵 한 개가 50원을 해요. 100원 가지고 빵 2개를 사 먹으니까 딱 끝나는데, 그래도 그때는 국가가 주는 최선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를 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 딱 집에 와 보니까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마비가 되고 장마당을 통한 장마당 경제가 딱 들어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착한 사슴토끼 다 죽었어. 착하게 살면 죽는데요. 그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어느 날 탈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여성이 마주한 탈북의 현실. 그 탈북 계기는 사실 제대하고 와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만났는데 북한은 가장인 남편이 이 가정을 운영을 해야 되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습니다. 북한의 가장은 사회가 부르는 직장에 나가서 출퇴근을 해야 되고요, 국가가 월급을 얼만큼 주든지 그냥 충성을 해야 되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당의 정책을 받들어야 되는 게 가장이고요, 오히려 집안의 생계는 여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받아서 넘기면서 장사도 해보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남의 물건을 도매로 가져다가 5원, 10원 남기는 장사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 3일을 굶어봤던 것 같아요. 3일 굶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내가 배고픈 건 괜찮아요. 나는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30대 초반인데 뭐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굶는 자식은 못 보겠어요. 정말 어린 자식이 배고프다고 빽빽거리고 그 자식의 입에다 부모가 아무것도 못 넣어준다는 거. 그런 거는요, 견뎌지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군인이었고 당원이었고 국가의 핵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먹을 걸 안 주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배고픈 자식을 위해서 엄마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속을 떠나야만이 내가 살고 내가 돈을 벌어야만이 내 자식 입에다 밥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탈북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탈북은 곧 반역이었고요. 탈북은 북한 정권이 반역이라고 하는 평가는 괜찮은데 내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가다가 영원히 이 자식을 못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식하고 생이별을 해야 되고 북중 국경을 넘어야 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한 고민과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가다가 죽더라도 죽기보단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탈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탈북할 당시에 저희 아들이 만으로 3살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자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때는 목적지가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국. 거기 가면 돈 번다니까. 그러면서 그 자식을 엄마한테 맡기면서 한 달, 2달 동안 어디 잠깐 갔다 온다.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는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1-2달 동안 어디를 가느냐. 근데 그 부모한테는 내가 탈북합니다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한 걱정을 하시면서 그 부모님이 그 시간을 보내실 시간을 생각하니까 내가 탈북합니다라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그냥 잠깐만 자식을 잘 맡아달라 하고 그러고 중국까지 딱 왔는데 중국에 오니까 저희는 어떤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브로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많은 탈북 여성들이 물건처럼 팔려다니고 있었어요. 인신매매. 근데 어떤 여성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가면 배는 안 굶지 않겠느냐. 그때 저희 일행 속에 19살 된 여성이 있었는데 자기는 가면 중국 오면 하얀 빵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왔대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팔려가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저럴 수 있느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브로커들하고 신경이질 하면서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돼서 북한에 북송이 돼가지고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어요. 탈북 실패 후 만난 아버지의 한마디.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던 모교에서 탈북한 반역자를 세워놓고 재판을 한대요. 공개 재판. 참 학교 때에는 대학 교수하는 아버지 밑에서 학교 회장을 더 맡아 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 똑똑한 애, 또 군대 갔다 와서 당원이었던 애였는데 그 모교에 서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는 공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이 들면서 한쪽으로는 굉장히 반발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뭘 그리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비판을 하는데 나라가 어려운데 니들은 네 한 목숨 살겠다고 탈출한 반역자고 인간 쓰레기고 이러면서 막 집중적인 비판할 때는요. 그 분위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비판을 받고 공개 처형을 당하겠구나라는 분위기였어요. 삼엄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당원 자격을 박탈한다. 그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는 그 기간까지 한 3개월 걸렸는데 아들을 못 봤어요. 면회를 안 시켜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 비판을 막 받는데 비판이 끝나고 저희가 다시 한 줄로 서서 포승줄로 묶여서 경찰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제 뒤로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버지였어요. 동네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비판하라고 하니까 저희 가족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뒤따라오시면서 묵묵히 뒤따라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 할까 봐 네 새끼 봐서라도
목숨줄 놓아버릴 생각은 하지 말고 꼭 살아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요. 그 아버지 말이 반갑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사실 원망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명예롭다라고 생각한 제 인생이 공개 비판으로 인해서 다 부서진 것 같았고요. 다 끝난 것 같았고 이제는 그 땅에서 살아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그 자리에서 쏟아내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새창살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는 감옥을 들어온 사람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날만 어두워지면 나는 속옷을 벗어서 저 창살에다가 목을 매겠다. 그리고 딴 사람들은 죽은 듯이 들어가서 매 맞을까 봐 그 속에 들어가 앉는데 사실 저는 반항을 했어요. 창살을 딱 붙잡고 안 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제 손을 해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놓을 때까지. 빨리 손을 풀고 가서 앉아라 너도. 쭈그리고 앉아라. 근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해초리가 제 손을 때리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 그냥 찌릿찌릿 그냥 하기만 했고 니들이 나를 때려도 나는 괜찮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죠. 그러고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불이 안 꺼지고 CCTV가 있고 2시간에 한 번씩 감시를 하고 이 감시가 있는 이 안에서 먹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감방 안에 다 40이 한 60짜리 철문을 통해서 기어갔다 기어 나왔다 하면서 나가서 조사를 받고 6개월이라는 노동 단련형을 받았어요. 감옥서 두 번째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 그 안에서 형을 받고 돌멩이를 나르는데 석회석 광산에서 돌멩이를 나르다가 그 큰 돌멩이를 불어야 되는데 내 다리 내리쳐서 썩어 들어가면서 뼈가 보이는데도 치료도 안 해주죠. 어느 날은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안 줘요. 줄을 세워놓고 물을 먹도록 하는데 휴식 시간 10분 동안 죄인 70명이 물을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치여가지고 우리는 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성 물이 막 내려오는데 같이 이거 들고 가는 언니한테 그랬습니다. 나 저 물 좀 먹어야 되겠다. 목이 타서 죽기보다는 하얀 석회성 물이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몰래 막 뛰어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또 일하고 저녁 때 보니까 손에 껍질이 돌멩이에 다 벗겨져가지고 피가 주룩주룩 흐르는데 반장한테 찾아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이제는 이거 못 들겠다. 삽을 들게 해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다 껍질 벗겨져서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다음날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 처참하니까 다음날부터 삽을 지어줘가지고 다리 건설하는데 돌멩이, 시멘트 하는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이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조사부터 시작해서 한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올 때 보니까 제 몸무게가 38kg. 38kg 몸으로 이렇게 딱 밖에 나오니까 악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당원 자격도 박탈됐고 감옥 갔다 왔고 사회에서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 나를 당간부로 써주지도 않을 거며 그때 아들의 얼굴을 나와서 딱 보니까 6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를 탈북자 엄마의 아이인 거예요. 굉장히 미움을 받으면서 애가 이러다 보니까 애를 어린이집을 잘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집에서 그냥 끄적끄적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너무 이렇게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을 맡기고 가면 내가 두 번째 탈북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 감옥 안에 있는 동기들을 찾았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북한 당국은 탈북하지 말라고 감옥에 보내는데 99%의 그 죄인들이 모두 탈북했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끼리 뭐냐면 탈북 루트가 학습이 돼요. 희망이 생겨요. 우리 여기 가다가 잡혔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가는데 누구랑 갈 거냐? 얘랑 가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동기가 만들어지고 탈북 루트가 학습이 되고 이러면서 다시 우리 두 번째 탈북을 한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표가 중국이 아니었어요. 우리 두 번째 탈북은 대한민국으로 간다. 한국 드라마 OST 듣고 소름 돋은 이유? 그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중국은 50년 앞섰는데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100년 앞섰어. 거기는 한 세기 앞선 딴 세상이야.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요. 밥을 어떻게 준지 아세요? 군대에서 주는 폭탄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배고픈 거 감옥 안에서 반찬을 주게 되면 이만한 그 돼지가 먹는 호박을 척척척 깎아가지고 이만한 데다 그냥 소금 푹 넣어가지고 끓여주거든요. 그냥 영양실조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길 가다가 저희가 막 벌레도 주워 먹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희망이 뭐냐면 중국에 먼저 탈출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알던 친구들이 노래를 막 불러줘요. 대한민국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막 심쿵심쿵해요. 슬퍼도 사랑한다는 이런 가사 있잖아요. 이런 거. 인간미가 막 나요. 그리고 우리가 숨어서 보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 이 가사들이 이 마음속에 와가지고요. 38kg가 되는 내 몸에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탈북해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거기에서 칫솔을 안 줘요. 한다고. 앞에만 줘요. 솔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솔만 삼켜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요. 일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수술 받기 위해서. 숟가락 저희 안 줘요. 이걸 또 갈아서 칼을 만든다고 숟가락도 잘라서 앞에 동그란 것만 줘요. 이걸 또 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냐, 희망은 뭐냐, 대한민국이에요. 두 번째, 우린 탈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반역자라고 했고 온 집안이 멸망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희망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계획을 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저는 두 번째 탈북은 거의 하루 만에 왔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